여러분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늦둥이로 늘 오냐오냐 원하는 대로만 자란 캐나다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하고 싶은 건 하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던 그녀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스스로 끊어버렸다고 해요. 그런 그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매일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한 그녀는 붙잡을 틈도 없이 한국으로 떠나버렸다는데요. 그리곤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버지는 정색하며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다가 가끔 제 과거를 돌아보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저는 맞벌이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흔한 출산과는 달랐죠. 부모님이 자주 말씀하시길 결혼이 늦었던 두 분에게 저는 10번에 가까운 실험관 시술이라는 큰 도전으로 얻은 기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보면 항상 저 하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시선 속에 자라다 보니 세상은 제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쇼핑몰을 지날 때마다 제 눈길이 닿는 물건은 어느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막 10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갖고 있던 최신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그 게임기가 놓여 있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게임 타이틀도 함께였죠.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건 저에게 큰 불만이었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저는 하기 싫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죠. 선생님은 제가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리셨고 결국 제가 펑펑 울며 교실을 뛰쳐나가자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학교에 사과 전화를 걸었고 저에게는 우리 딸 너무 예민했나 보네 라며 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어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은 하나둘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집과 이기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한 번은 교내 프로젝트에서 조를 이뤄 발표를 준비하던 중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자료를 찢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날 이후 점심시간에 같이 앉을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작은 구멍이 생겼지만 그저 쟤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국인 교환학생이 왔습니다. 미소가 환한 그 아이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어느 날 수업 중 우연히 옆자리가 되었고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과자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녀의 끈질긴 미소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 맛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죠. 이거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한글이 적힌 포장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그 과자가 우리의 첫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냥 제 지루한 하루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물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지겨웠어요. 사람들, 공부, 일상의 의무감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졸업 후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침대와 컴퓨터 그리고 끊임없는 배달음식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낯설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오늘은 좀 산책이라도 할래? 하고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나가기 싫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문 앞에 쟁반을 놓고 가셨어요. 그 쟁반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도 무뎌졌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어른이지 않니? 엄마 눈에 눈물은 흘리게 하지마 말아야지. 아버지의 말은 천둥처럼 제 귀를 때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방 안에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그리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한참을 걸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픔보다는 비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그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한국인이었기에 저는 잊을 수 없었죠. 그 과자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못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을 크게 떴어요. 창피함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맞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 어떻게 지냈어? 당황한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만 기다려줄래? 곧 교대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작업복을 벗고 햄버거 2개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같이 먹을래? 비가 좀 그쳤네. 좀 걸을까? 조금 걷자 나온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귀국했어야 했는데 비자가 남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유학 비용을 대주셨지만 이제는 어른이니까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어. 독립하고 싶었거든. 그녀의 말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어요. 대학은 다니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미래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 학업도 중요하지만 내 꿈이 있거든. 그러기 위해선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을 있어야 하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말하는 것조차 귀찮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퇴근하는데 혹시 괜찮으면 또 보자. 다음 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공원 대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분주한 서울거리,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말이죠. 그녀의 눈은 고향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국에 돌아가. 비자가 곧 만료되거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겨우 다시 만난 친구인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했어요. 그럼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국을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온통 한국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이지만 왠지 그곳에서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또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어.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급히 달려와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걱정했잖아, 전화도 없이.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친구와 함께라서 괜찮을 거라고, 그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자 조금씩 생각이 바뀌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만 가보고 그곳이 정말 내게 맞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여권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떠나기 전날 밤 거울 앞에 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국어는 겨우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고, 친구가 없었다면 첫날부터 울면서 캐나다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선 문제아도 게으른 뚱뚱한 딸도 아닌 그냥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이었으니까요. 친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처음 며칠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보냈어요. 캐나다와는 다른 한국의 빽빽한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정확히 9시에 나가는 루틴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문자로 안부를 물으셨지만 속으론 불안했고 외모에 대한 시선도 불편했어요.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권했지만 저는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러다 길을 걷다 빠르게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놀라 넘어졌는데 젊은 남자가 다급하게 내려와 어설픈 영어로 사과하며 손을 내밀었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와서 괜찮으세요? 하며 저를 일으켜주셨어요. 그 낯선 친절이 가슴을 울렸어요. 여기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알바 아직 유효해? 나도 이제 용기 내서 일해보고 싶어. 여기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는 기쁜 얼굴로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방에만 있다면 캐나다에 있을 때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고깃집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첫날 고기를 뒤집는 법도 모르고 주문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우고 고기 굽는 타이밍을 익히고 손님들의 주문을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소주와 맥주를 구분 못해 테이블에 엉뚱하게 서빙했고 또 한 번은 고기를 태워 손님께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처음이 제일 힘든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경험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웃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쟁반을 나르고 뜨거운 주방에서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얼굴은 조금 갸름해지고 팔과 다리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식사 습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폭식하거나 아예 굶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규칙적으로 세 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사장님이 챙겨주시는 직원 식사는 항상 균형 잡힌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생선.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살 빼?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살 빼니 얼마나 이쁘고 좋아? 순간 부끄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제 변화를 알아봐 준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봐, 너 정말 달라졌어. 이제 거울 좀 보라니까. 정말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표정, 눈빛, 자세까지. 전체적으로 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홀을 전담해 볼래? 손님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라 처음엔 겁이 났지만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끔 영어를 할 줄 아는 손님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의 계절 변화도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여름의 후덥지근한 습기, 가을의 선선한 바람. 캐나다와는 다른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는 주말마다 저를 쇼핑몰에 데려갔어요. 너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자. 라며 여러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쇼핑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끈질겼습니다. 내 장점을 살릴 줄 알아야 해.
라며 저를 화장품 가게로 데려가 기초적인 화장법도 알려주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5개월 차,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잠깐 조깅을 하고, 일하러 가고, 퇴근 후엔 친구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구경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북촌한옥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전에는 항상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알아? 내가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거리의 사람들, 카페의 따뜻한 풍경,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 친구의 시선으로 담긴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언젠가 작은 스튜디오를 열고 싶어. 사람들의 미소를 담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친구의 꿈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러움? 아니면 나도 무언가 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그때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내 사진을 찍어도 될까?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아직 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 만큼 자신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주말, 우리는 이태원의 골목길로 나갔어요. 화려한 그래피티가 그려진 벽을 배경으로 친구는 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의 자연스럽게 그냥 너답게 라는 말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친구는 제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뒷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 한강을 배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놀랐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진들 중 몇 장을 자신과 친한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 전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친구의 열정에 이끌려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이태원의 작은 카페 벽면에 제 사진이 걸렸어요. 친구는 각 사진마다 짧은 문구를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발견의 순간. 그 문구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전시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고깃집에서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그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친구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 내 사진을 계속 보고 있어. 카페 한쪽에 정장 차림의 남성이 제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션 브랜드 디렉터라고 소개하더니 친구의 사진 작업에 감탄을 표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모델 하세요? 우리 의류에 딱 맞는 모델 같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델? 나를?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촬영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그 남성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의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반년 전, 저는 캐나다의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며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나라에서 일하며 살고 누군가에게 모델로 보일 만큼 변화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가능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이 저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친구는 그 브랜드에 연락을 했고 일주일 후 제가 그들의 피팅 모델로 일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촬영장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조명이 세팅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손보는 모습을 보며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것, 지시에 따라 표정을 바꾸는 것,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달라지는 분위기에 맞추는 것.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처럼 움직여보세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모두 제 하나의 포즈, 제 하나의 표정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명 담당자는 제 얼굴의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 각도를 조정하고 스타일리스트는 옷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썼어요. 그때 처음으로 책임감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촬영으로 갈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점차 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디렉터가 다가와 말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자신만의 분위기가 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피팅 모델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못생겼다, 뚱뚱하다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촬영 외에도 고깃집 일은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피팅 모델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처음부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어디서든 빛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8개월, 9개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갔어요. 더 복잡한 한국어 표현들을 익히고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우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했습니다. 명절에는 사장님 댁에 초대되어 떡국도 먹어보고 추석에는 송편 빚는 법도 배웠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과의 연락은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문자 메시지로 일상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영상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제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1년 후 약속대로 캐나다로 돌아갈 때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10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피팅 모델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브랜드의 추천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고 한 달에 두세 번은 촬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패션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화장법을 배우고 포토그래퍼에게 좋은 각도를 찾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촬영을 마친 후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 질문에 순간 머뭇거렸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1년 후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난 여기서 너무 많이 변했어.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의 내 모습을 잊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솔직히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어. 11개월 차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귀국 날짜를 확정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보고 싶구나. 많은 것을 경험했니?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전과 저는 다른 사람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부모님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를 알아보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마지막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고깃집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피팅 촬영을 하고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작은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이 자리는 내 거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고깃집에서의 첫 실수들, 피팅 모델로 일하게 된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온 저 자신.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부모님과의 재회를 상상했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말투,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과연 부모님이 저를 알아보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 하얘진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늙게 만든 건 아닐까?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아빠 하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나야, 아빠, 딸. 그제야 아버지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딸,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시며 저를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노력, 모든 변화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저를 자꾸 확인하시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예뻐졌구나 라고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고깃집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 우연히 피팅 모델이 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놀라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특히 제가 책임감을 느끼게 된 순간, 자존감을 갖게 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릴 적 사진부터 고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그 사진들 속의 제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은 무기력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결심한 바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존중할게. 지금 내 모습이 다 말해주잖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결정을 스스로 내렸고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날 밤 예전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방을 뛰쳐나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생각도, 꿈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것, 진짜 제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나답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가야 할 곳,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꿈꾸는 미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며칠간 부모님과 미래에 대해 열띤 대화를 한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가능성을 발견한 곳,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첫날,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부모님과의 재회, 그들의 변화된 시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에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지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피팅 모델 일도 좋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러브콜을 줬지만 캐나다로 가면서 거절한 브랜드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곧바로 미팅을 잡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디렉터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캐나다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정식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스타일리스트, 의상 담당자, 조명 감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책임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촬영이 끝난 후 디렉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당신의 강점이에요. 연기하지 않고 그냥 당신답게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나답게 있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간 꾸준히 피팅 모델 일을 이어갔어요.
때로는 하루에 두세 곳을 오가며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다양한 브랜드와 작업하면서 패션 업계의 흐름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스타일리스트들이 옷을 고르고 조합하는 방식, 액세서리로 전체적인 느낌을 바꾸는 기술 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스튜디오 차려보지 않을래?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스타일링과 고객 응대를 맡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꿈꿨던 거잖아. 사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꿈꿔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고민 끝에 모아둔 돈을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일부 지원을 받았고 저는 피팅 모델 일로 모은 돈을 보탰어요. 우리는 이태원의 작은 골목길에 소박한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인테리어는 직접 했어요. 흰 벽에 나무 선반을 달고 빈티지 소파를 놓고 친구가 찍은 사진들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세컨드 찬스로 정했어요. 제게도 친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픈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컸습니다. 친구는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튜디오를 유지했어요. 저도 피팅 모델 일을 계속하면서 스튜디오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피팅 모델로 일했던 브랜드의 디렉터가 우연히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찍은 후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스튜디오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 실현될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튜디오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특히 자연스러운 포트레이트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사진 스타일이 독특했거든요. 화려한 조명이나 과장된 포즈보다는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스타일링을 담당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체형, 피부톤, 성격에 맞는 의상과 액세서리를 제안하고 촬영 전 간단한 메이크업도 도와드렸어요. 피팅 모델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3달째,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짧은 글로 담는 시리즈였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벽면을 이 프로젝트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20년 동안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그러나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을 친구가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저는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 전시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암 투병 중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미소 지었어요. 친구는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놀랍게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튜디오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우리만의 색깔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모님과는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어요. 스튜디오 내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보여드리자 두 분 다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정말 대단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떤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사람들은 친절한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말씀하셨어요. 아빠랑 은퇴하면 한국에서 지내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스튜디오 운영 6개월 차에 우리는 작은 성공을 맛보았어요. 손님이 꾸준히 늘었고 수입도 안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웨딩 촬영 의뢰도 받게 되었어요. 친구는 전문 웨딩 촬영 경험이 없어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웨딩 촬영은 기존의 형식적인 스타일이 아닌 신랑 신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결과물을 본 신랑 신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들의 지인들을 통해 더 많은 웨딩 촬영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와중에도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행운은 아닐까? 내가 정말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저는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는 존중할게. 지금 내 모습이 다 말해주잖아. 어느 봄날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맑은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지난 1년 반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캐나다에서의 무기력했던 나날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고깃집에서의 실수들, 첫 촬영의 긴장감, 그리고 지금.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좋아하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온 거였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던 거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눈빛, 표정, 자세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어도 오늘의 저는 저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나는 나로서 충분해. 우리는 흔히 가족력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안에 간암 환자가 한 명 생기면 친인척들 모두 간 건강을 걱정하죠. 그만큼 유전적 질병은 우리 삶과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장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프랑스 여성입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럽게 무너져가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그녀는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했고 더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결국 아버지가 떠난 그 병을 자신에게도 불러오고 말았다고 해요. 항암 치료조차 포기한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가고 싶던 나라, 한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에서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마주한 한국 의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같이 들어보시죠. 프랑스 리옹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은 클로틸드입니다. 저희 집은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집 옆엔 아버지의 가전제품 사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늘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면도를 하고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매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그 모습을 현관 계단에 앉아 지켜보곤 했어요. 아버지는 늘 클로틸드, 성실함이 사람을 만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프랑스가 느긋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이 말은 우리 가족의 모토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격리와 마케팅을 담당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일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다닐 때도 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항상 과제를 제일 먼저 제출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졸업 후 커리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업을 물려받기보단 제가 꿈을 찾기를 바라셨죠. 저는 대기업 입사, 5년 안에 팀장 승진, 10년 안에 임원 진출.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평소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냥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장암 말기.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실 거예요. 좋은 병원도 많고 치료법도 발전했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고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평생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병원복 차림으로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때 180cm에 건장했던 아버지가 뼈만 남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어머니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일부러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더 일에 몰두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우리는 더욱 바쁘게 살았어요. 졸업 후 저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첫날부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저는 팀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해외 영업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팀장이 된 후 제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대체했고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책상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대부분 회의나 접대로 외부에서 해결했습니다.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변비가 생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혈변을 봤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심한 변비 때문이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단순 치질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간 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혈변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 복통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 웃어넘겼어요.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해서인지 복통이 심했어요. 그래도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거래처 담당자들도 만족해했어요. 모두가 축하한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배 아래쪽에서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동안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나도 아버지처럼?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초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사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크고 거친 용종이 여러 개 보입니다. 생검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겠지만 가족력을 고려하면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만 떠올랐어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점점 쇠약해지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생검 결과가 조금 시간이 걸려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기다릴 마음이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미 제 운명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퇴원 후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빈 늦은 시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제 업무를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전달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10년 계획이 담긴 커리어 노트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의심 없이 믿으셨습니다. 저의 성실함을 늘 신뢰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나라,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어쩌면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짐을 꾸리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일했고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해요. 적어도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적어도 어떻게 죽을지는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지금까지의 삶의 작별을 고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했습니다.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4월의 한국은 생각보다 쌀쌀했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어요. 가슴 한켠에서 이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티머니라는 지하철 카드를 샀어요. 강남의 작은 부티크 호텔로 향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간판, 색색의 옷을 입은 행인들.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호텔방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별을 경험하겠죠. 모두의 삶이 계속되는 동안 저만 곧 멈출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함께 찾아왔어요. 다음 날 경복궁을 향해 걸으며 모든 것을 처음 보는 아이처럼 관찰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선물 같았어요. 나도 한복을 입어볼까 생각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이라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삼청동 골목길에서 마신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한 맛은 혀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북촌에서는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허공의 선을 그렸습니다. 부채에 서툴게 그림을 그리면서 문득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 될까라는 생각에 붓에 더 정성을 담았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을 때는 온몸으로 현재를 느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은 자물쇠를 채울 때는 아이러니한 웃음이 나왔어요. 남이섬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회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갑자기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서울을 누볐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며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정리를 하던 날이었어요. 강남과 명동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쇼핑의 메카라고 하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명동은 화장품 가게와 의류 매장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몇 가지 화장품을 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에서도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명동의 한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쇼핑을 즐기던 중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의 화장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백화점 5층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서둘러 올라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변기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극심한 통증만 계속되었어요.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공간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몸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한국어였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번역 앱을 켜더니 거기에 한국어로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백화점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의 검사 결과가 맞았나 봅니다. 암이 확실한가 봐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의사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저희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 했습니다. 다시 번역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역기를 빌려 프랑스어로 입력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예요. 프랑스에서 검사받았어요. 대장암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모든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에게 제 전 재산을 남긴다는 것, 회사 후배 미셸에게 사실은 그를 좋아했었다는 것,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든 것을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어째서인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는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의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후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번역기를 보여주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쓰러지신 겁니다. 과민성 미주신경 반사로 저혈압 쇼크가 온 것 같고요. 용종이 크고 거칠어서 급성으로 검사해본 결과 암은 아닙니다. 단순 비종양성 용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변비라고요? 암이 아니라고요? 방금 전까지 유언을 남기던 사람이 사실은 그저 심한 변비 환자였다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 몇 분이 미소를 참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뿡 하는 작은 방귀 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순간 침묵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재빨리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번역기로 보여주고는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간호사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저는 웃음과 울음 사이를 오갔어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프랑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용종이 있지만 암은 아니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허무하게 살아왔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건강은 생각하지 않았고 즐거움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행으로 말이에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간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쓰러진 이유는 심한 변비로 인한 미주신경 반사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오래 변을 못 보고 힘을 많이 주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게 화근이었죠. 프랑스에서 검사 받으셨다고 했는데 암 걱정하셨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어머니와의 통화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시경 검사 결과 용종은 있지만 암은 아닙니다. 비종양성 용종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안도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정말 암이 아니었구나. 죽음이 아니었구나. 간호사는 의사의 말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평소 물은 얼마나 마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루에 커피 3-4잔,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하시나요? 이것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나요? 아침은 커피로 대체, 점심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책상에서, 저녁은 대부분 회식이나 혼자 간단히 해결한다고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한 후 의사는 제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그 말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는 암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변비와 복통의 원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쳐 왔는데 실제로는 내 일상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비슷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결국 몸을 돌보지 않아 암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더 해주었어요. 한국에 계신 동안 한식을 드셔보세요. 특히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청국장, 된장국, 김치 같은 음식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 할까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그날 오후에 퇴원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요. 호텔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온 것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내 이해해 주셨어요. 클로틸드,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창가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예정된 항공권은 취소하고 호텔은 2주 더 연장했어요. 그리고 의사의 조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무거웠지만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 후 호텔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미역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먹다 보니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책, 점심에는 한식, 오후에는 서울 구경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었어요. 또한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작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마셨어요. 의사가 추천해준 청국장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명한 청국장 식당을 찾아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청국장찌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강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으려는 순간 그 냄새에 뒷걸음질 쳤어요. 너무 강렬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청국장을 포기하고 된장찌개를 추가로 시켰어요. 된장찌개는 상대적으로 순한 맛이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보다 쉬워졌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변비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가 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두 번째 주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숨이 찼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또한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곳도 가보았어요.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데 좋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열기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한 거리를 걷다가 한의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전통의학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아는 한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제 맥을 짚어보더니 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양 의학과는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침 치료도 받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붙은 저는 절대 생각도 해보지 않을 자연을 보기 위해 서울 외곽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어요. 등산은 처음이라 쉬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정상까지 올랐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일에 파묻혀 살던 제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 깨달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후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산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좋았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 감각이 저를 더욱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이젠 자연스럽게 아침에 나가 일상적인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이 있었고 간신히 사고는 면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험조차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어요. 프랑스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나날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삶을 망치는 건 병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습관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일에 파묻혀 살면서 제 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매일 커피만 마시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불규칙한 식사와 과도한 스트레스. 그것이 저를 병들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프랑스로 돌아가 다시 그 바쁜 삶으로 복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한국에 남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겠다고 수많은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일에 답하며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어머니에게는 한 달 더 한국에 머물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 경험을 나누는 긴 메일을 보냈어요. 모두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 산책을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도 이런 삶을 원하셨을 거예요. 일만 하다 가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느끼며 사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찾는 인생을 살 거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처음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왔던 여행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오늘은 남산타워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죽음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삶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짧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워 위에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프랑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올 것을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했던 순간, 실은 변비였다는 황당한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는 전보다 더 평온해 보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포옹에서 모든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도 저희 변화를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클로틸드, 너 정말 달라졌구나. 더 건강해 보이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파묻혀 있고 있었던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들어가는 건 단념하고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해외 마케팅 컨설팅을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몇몇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 관리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사무실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었어요. 대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활 패턴을 프랑스에서도 계속 유지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커피로 아침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대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었습니다. 점심도 더 이상 책상에서 허겁지겁 먹지 않았어요. 적어도 30분은 식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변화에 영향을 받으셨는지 점점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에만 몰두하셨던 어머니도 이제는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요리도 프랑스에서 시도해봤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어머니는 처음에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최애 메뉴가 되었어요. 우리는 종종 주말에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프랑스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 후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 어머니에게 한국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계셨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음식 주문하는 법 정도는 알아두고 싶었어요. 온라인 강좌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공항의 모습, 한국어 안내 방송,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 모든 것이 반가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북촌한옥마을로 모셨어요. 전통 가옥에서의 하룻밤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둘러보았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그토록 도전하고 싶었던 청국장을 어머니와 함께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청국장 전문점을 찾아갔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을 때 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저보다 더 용감하게 첫 숟가락을 드셨어요. 의외로 맛있네.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고소하고 좋은걸?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청국장의 건강에 좋은 효능을 생각하며 끝까지 완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잠시 후 화장실에서 대소동이 벌어졌어요. 청국장의 효능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들썩일 정도였어요.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요리책을 사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역시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 직접 만든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새 저는 주변에서 한식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과 일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일정 외에도 며칠을 더 머물며 한국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삶의 방식도, 식사도, 생각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건강, 가족, 행복.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일 중독이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헌신과 노력은 기억하려고 해요. 지금 저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합니다.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한국은 이제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에 와서 살았던 며칠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죽음을 준비하러 왔다가 오히려 삶을 찾았거든요. 시한부라 믿었던 나날들은 사실 두 번째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젠 그 기회를 후회 없이 살아가려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어제는 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줬거든요. 어머니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어요. 가끔은 그날 백화점 화장실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전히 프랑스의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겠죠.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행복은 멀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사건이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삶을 발견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매일을 충실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국장을 먹고 웃음 짓기도 하죠.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이제는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이젠 살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저의 새로운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고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실함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도 그것이었을 거예요.